거짓말 마. 당신이 어머님을 휴게소에 버렸잖아. 그러고도 직접 실종 신고를 하다니. 이수진 씨, 정말입니까? 시어머님을 고속도로 휴게소에 버리셨습니까? 아니, 저는 할 말이 있으시면 경찰서에서 하시죠. 싫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셔서 혼자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아세요?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나도 사람이에요. 치매 걸린 어머님 돌보는 건 전부 제 몫이었어요. 나도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요. 당신은 모든 짐을 나한테만 떠넘겼잖아요. 치매라는 게 정말 무서운 병이죠. 기억을 앗아가고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조차 잊게 만드는 병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그 병보다 더 무서운 인간의 민낯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다를 곁에 두고 살면서도 정작 그 바다를 건너가 볼 기회는 없었던 그녀에게 유일한 희망은 하나뿐인 아들, 영철이었습니다. 영철, 밥 먹어야지. 엄마 오늘 내가 좋아하는 꽁치찌개 끓였어. 어린 영철이는 언제나 창가에 앉아 하늘을 오가는 비행기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엄마, 저기 비행기 봐요. 나중에 크면 저거 운전할 거예요. 그래, 우리 아들 꼭 그렇게 될 거야. 근데 비행기는 운전이 아니라 조종이라 그러는 거야. 김할머니는 남편이 배를 타고 나간 뒤 돌아오지 않은 그날부터 홀로 아들을 키우기 위해 구로 수산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또 혼자 이 많은 생선을 어떻게 다 나르려고 그래? 내가 좀 도와줄까? 아이고, 김 반장님, 괜찮아요. 영철이 학비 모아야 해서 조금이라도 더 팔아야 해요. 요즘도 비행기 타는 꿈 얘기하던가? 네네, 날마다 그 소리예요.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애라니까요. 아들 공부 잘한다며? 그럼 장학금도 받을 수 있지 않겠어? 그래도 파일럿 되려면 영어도 잘해야 하고 유학도 보내야 한다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요즘은 군대에서도 파일럿 되는 길이 있다잖아. 공군사관학교 같은 데 가면 국가에서 다 대주는 거래. 그 말을 전해 들은 영철은 밤낮으로 공부했습니다. 결국 그는 공군사관학교에 합격했고 그곳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조종사 훈련을 마쳤습니다. 영철이 처음으로 군복을 입고 집에 돌아왔던 날 김할머니는 아들을 보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해냈어요. 조종사가 됐어요. 우리 아들 정말 멋지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제대 후 영철은 민간 항공사에 입사했고 국제선 파일럿이 되었습니다. 첫 급여를 받아온 날 영철은 어머니 앞에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쉬세요. 더 이상 생선 장사 안 하셔도 돼요. 아이고, 그래도 내가 뭘 하고 살아야지. 어머니가 항상 가보고 싶다고 하셨던 하와이요. 제가 다음 달에 하와이 노선 비행하는데 어머니도 함께 가요. 김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을 하늘로 보낸 것이 아니라 아들이 그녀를 하늘 위로 데려가 주었습니다. 우리 영철이가 정말 컸구나. 이렇게 잘 커줘서 정말 고맙다. 몇 년이 흘러 영철은 대형 항공사의 베테랑 파일럿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인천과 유럽을 오가는 노선을 주로 맡았고 어머니와 가까이 지내고 싶다는 바람으로 인천 송도에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영철은 같은 항공사 승무원이었던 이수진과 결혼하여 이제 3살 된 딸 하은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서 같이 사시는 게 어떠세요? 방도 넓고 하은이도 좋아할 텐데요. 아이고, 내가 뭐하러 세부 사이에 끼어들어. 나는 이 동네가 익숙해. 이웃들도 있고. 그래도 어머니, 혼자 계시면 저희가 걱정돼요. 아이고, 별 걱정도 많다. 내 걱정 말고 너희나 잘 살아. 나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김할머니는 여전히 바다가 보이는 언덕위 집에서 살았습니다. 아들이 보내주는 생활비로 이제 장사는 하지 않았지만 매일 아침 구로 시장에 나가 오랜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동네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영철 가족이 김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비행기예요. 아빠처럼 나도 비행기 타고 다닐 거예요. 우리 하은이, 너는 아빠보다 더 높이 날 수 있겠구나.
이수진은 부엌에서 음식을 정리하며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요즘 무릎은 어떠세요? 지난번에 아프시다고 하셨잖아요. 괜찮아, 괜찮아. 나이 드니까 이런저런 데가 다 아프지 뭐.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오빠가 걱정하더라고요. 아이고, 뭐 병원은 나 죽을 때 되면 그때 가지. 그런 대화가 오갈 때면 이수진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고집스러움에 답답함을 느꼈지만 남편을 위해 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할머니가 시장에 가던 중 길을 잃고 경찰서에 보호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머니,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집에서 시장까지는 10분 거리인데 어떻게 반대편 동네까지 가셨어요? 뭐라고? 내가 언제 길을 잃었다고 그래? 나 오늘 시장도 안 갔어. 어머니,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잖아요. 어머니가 시장 갔다가 길을 잃으셨다고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내 동네에서 길을 잃어? 경찰이 미쳤지. 이후로도 비슷한 일이 몇 번 더 일어났습니다.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응, 나도 알아. 그런데 내가 이번 달 일정이 꽉 차서 그런데 당신이 대신 병원 좀 모시고 가줄 수 있어? 알았어. 아침에 하은이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어머님 모시고 갈게. 어머님, 오늘은 좀 어떠세요? 나? 난 멀쩡해. 어머님, 오늘은 좀 검사 받으러 가봐요. 무슨 검사? 내가 왜 검사를 받아? 난 아프지도 않은데. 그냥 간단한 건강 체크예요. 영철 오빠가 항상 비행 다니니까 어머님 건강 확인하고 싶어서요. 영철이? 우리 영철 어디 갔어? 왜 같이 안 와? 오빠는 오늘 일하러 갔어요, 어머님. 아이고, 그 녀석은 매일 하늘만 쳐다보고 엄마는 안 돌보고. 병원에 도착한 김할머니는 낯선 환경에 불안해했습니다. 손잡이를 꽉 잡고 이수진의 팔을 놓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여러 검사를 진행했고 이수진은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이수진을 불렀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좀 걱정되네요. 알츠하이머 초기 단계로 보입니다. 이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얼마나 심각한가요? 아직은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점점 기억력이 감퇴할 겁니다. 가족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특히 혼자 두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럼 약물 치료는? 네,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하지만 약물은 진행을 늦출 뿐 완치는 어렵습니다. 정기적인 검사와 돌봄이 중요해요. 이수진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남편에게 전할지, 어떻게 시어머니를 돌볼지. 그날 저녁 영철이 비행을 마치고 돌아오자 이수진은 심각한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오빠, 어머님 진단 결과가 나왔어. 어떻게 됐어? 초기래. 약은 처방받았는데 혼자 두면 안 된대. 영철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막상 현실이 되니. 회사에서 연락 왔어? 유럽 장기 비행건. 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부터 한 달 넘게 유럽 노선 담당하게 됐어. 그럼 어머님은요? 요양원에 모셔야 할까? 어머니가 절대 요양원은 싫다고 하셨잖아. 그리고 아직 초기라 요양원까지는.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부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음 주부터 유럽에 오래 있어야 해요. 한 달 정도요. 그래, 우리 아들 멋지다. 비행기 타고 먼 곳까지 가는구나. 잘 다녀와. 걱정 말고. 하지만 어머니, 요즘 기억력이... 이 녀석이 왜 이래? 내가 정신없다고 생각하니? 나 멀쩡해. 평생 혼자 살았는데 뭐가 문제라고? 영철과 이수진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틀 후 이수진은 하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모이는 동네 엄마들과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예쁜 인테리어의 카페, 3명의 여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이수진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치매 초기래. 어머, 진짜. 벌써 치매가 오신 거야? 응,
그제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의사가 그러더라고. 그래도 초이면 약 먹으면 진행이 느려진다던데?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남편은 출장이 잦아서 내가 모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러다가 진짜 혼자서 어머님을 모시게 생겼어. 남편이 다음 주부터 한 달 넘게 유럽 비행이야. 병간호 앞에선 효자도 없다잖아. 나 정말 어쩌면 좋지? 어디 시설 알아봐야 되나? 요양원. 근데 어머님이 자기는 절대로 괜찮다고, 요양원 절대 안 간다고 고집을 부리시니까. 일상생활은 가능하신 거지? 가끔씩 이상하게 행동하셔. 어제는 하은이를 모르는 아이라고 하셨어. 그래도 시어머니 혼자 두는 건 위험하지 않을까? 수지는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카페 밖으로 노인들이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솔직히 난 그냥 가고 싶어. 뭐라고? 내가 왜 시어머니까지 신경 써야 돼?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러다간 내 경력도 포기해야 하고 하은이한테도 제대로 신경 못 쓰게 될 거야. 남편은 항상 비행 다니고 다 내 몫이 되는 거지. 어머님은 이제 우리 가족에게 걸림돌이 될 뿐이야. 새 친구는 깜짝 놀라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 나도 모르겠어. 미안해. 나 먼저 가볼게. 그래,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이대로는 안 돼. 내 인생도 하은이의 미래도 중요해. 어머님을 위한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영철이 유럽으로 출장을 떠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수지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어머님,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우리 드라이브 한번 다녀올까요? 김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드라이브? 어디 가려고? 그냥요. 바람도 쐬고. 어머님이 항상 바다 보고 싶어 하셨잖아요. 서해 쪽으로 드라이브 가볼까요? 그래. 근데 하은이는? 오늘 유치원에 데려다 줬어요. 저녁에 데려올 거고요. 그래, 나가자. 이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기도 하고. 차에 오르자 수지는 경북 고속도로 방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김할머니는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약은 챙겨오셨어요? 응, 여기 가방에 넣어왔어. 잘 드시고 계세요? 아침에도 제가 드렸는데. 그래, 먹었어. 근데 우리 어디 가는 거니? 이쪽은 바다 가는 길이 아닌데. 좀 돌아가는 길이에요. 경치 좋은 데를 보여드리려고요. 한참을 달리자 김할머니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낯선 고속도로 계속 이어지는 풍경. 그녀는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우리 집은 어디야? 왜 이렇게 멀리 가는 거니? 수지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운전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병수발 앞에서는 효자 없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게 무슨 말이니? 아무리 효자라도 오랜 병수발 앞에서는 지치게 된다는 뜻이에요. 너 치매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니? 난 아직 초기야. 약만 먹으면. 수지는 피식 웃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어제는 손녀도 못 알아보셨잖아요. 그래서 네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니? 저는 그저 저희 가족을 잘 돌보고 싶을 뿐이에요. 애미야, 그럼 나는 이제 가족이 아니니? 수진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저희 남편도 같은 생각이에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라고요. 김할머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마음속에 큰 상처가 쑥 들어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나를 짐으로 생각하다니. 침묵이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평생 고생하며 아들을 키운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1시간쯤 더 달렸을까 수진이 갑자기 휴게소로 차를 돌렸습니다. 어머님, 목마르시죠? 물 한 병 사오실래요? 수진이 5만 원을 건넸습니다. 김할머니는 돈을 받아들고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간 김할머니는 물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계산대 앞에 서서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냈습니다. 물 한 병에 1,000원입니다. 거스름돈을 받아 지갑에 넣고 김할머니는 천천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 있던 자리를 찾아 두리번거렸지만 그곳에는 수진의 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김할머니는 주차장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점점 발걸음이 빨라지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김할머니는 주차장 한가운데 멈춰서서 들고 있던 물병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철아,
우리 영철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쪼그려 앉은 김할머니는 물병을 꽉 움켜쥐고 어깨를 떨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평생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들, 그리고 그 가족에게 버려진 현실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휴게소를 오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길로 쳐다보았지만 김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나 집에 어떻게 가? 우리 영철 내 아들은? 인천에서 멀리 떨어진 낯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김할머니는 물병 하나만 든 채 홀로 남겨졌습니다. 찬바람이 얇은 옷을 입은 그녀의 몸을 파고들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도 또 버려지겠지. 그때 문득 동생 생각이 났습니다. 여동생 미경은 남편과 함께 서울 근교에 살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김할머니는 가방에서 오래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미경아. 언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미경아, 나 좀 데리러 와줄래? 데리러요? 어디에요? 나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어. 뭐라고요? 고속도로 휴게소라뇨? 거기서 뭐 하시는데요? 김할머니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모든 상황을 설명하기엔 너무 복잡했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냥 나 좀 데리러 와줘.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지금 어느 휴게소인지만 알려주세요. 간판이나 이름이 보이면 말해줘요. 금방 남편이랑 같이 갈게요. 거기서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세요. 그래, 고마워 미경아. 전화를 끊고 김할머니는 다시 텅 빈 눈으로 주차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시간 후 여동생과 그녀의 남편이 허둥지둥 휴게소로 들어왔습니다. 이 추운데 혼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김할머니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경아, 우리 며느리가 아침에 왔다고 휴게소에 버리고 갔어. 내가 늙어서 이런 수모를 당한다. 미경과 그녀의 남편 정수는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요? 설마 그런 일이 있어요? 물 좀 사오라고 해서 나왔더니 차가 없어졌어. 그럼 가서 당장 따져야지. 왜 여기서 울고 있어? 싫어. 나 집에 안 갈래. 왜? 언니? 늙으니 또 버리겠지. 나 너희 집에 가면 안 될까? 미경과 정수는 서로 난감한 듯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일단 집으로 모시고 가죠. 그리고 영철한테 연락해보는 게 좋겠어요. 내 아들은 지금 유럽이야. 비행기 타고. 그럼 며느리한테라도 연락해봐야죠.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버려요? 제발 그러지 마. 내가 부끄러워. 부끄럽긴 뭐가 부끄러워. 잘못한 건 며느리지. 그래도 내 자식이. 일단 저희 집으로 가시죠. 오늘은 우리 집에서 주무세요. 그리고 차분히 이야기해봐요. 김할머니는 지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를 휴게소에 버리다니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한편 수지는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심호흡을 몇 번 하고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수진아, 무슨 일이야? 어머님, 괜찮아. 오빠. 수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어머님 집을 갔더니 어머님이 없어졌어. 어디 혼자 나가신 것 같은데. 어쩌면 좋지? 영철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뭐라고? 언제부터 안 계신 건데? 오늘 아침에 갔더니 문이 열려 있었고 어머님은 안 계셨어. 주변 다 찾아봤어? 시장이나 경로당은? 다 가봤어. 아무도 어머님을 못 봤대. 알겠어. 이틀 후면 한국 도착하니까 그 전에 당신이 먼저 실종 신고해줘. 응. 미안해. 오빠, 내가 더 잘 살폈어야 했는데. 영철은 전화를 끊고 머리를 감싸주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유럽의 밤하늘에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제발 무사하세요. 이틀 후 영철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이 공항으로 마중 나왔습니다. 오빠, 어머니 소식은? 아직도 찾지 못했어. 경찰엔 실종 신고했지? 했어. 어머니 평소에 가시는 곳이 어디였지? 친구분들 연락처 좀 알려줘. 다 연락해봤어. 아무도 어머니를 못 봤대. 집에 도착한 영철은 어머니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침대는 정돈되어 있었고 약병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집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동네를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골목길, 시장, 공원, 병원, 모든 곳을 다 뒤졌습니다. 어머니. 영철은 목이 쉬도록 외쳤습니다. 해가 저물고 그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지는 불안한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됐어? 오빠. 못 찾았어. 영철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오래 출장 가면 안 됐는데 어머니를 혼자 두다니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 내가 더 잘 모셨어야 했는데. 밤이 깊어갔지만 영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베란다에 서서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어디 계세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몸을 씻고 작은 방문을 열자 자고 있던 하은이가 달려와 그의 다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빠 왔어? 영철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딸을 하나 올렸습니다. 우리 하은이, 오늘 유치원 재밌었어? 응. 그런데 아빠 왜 울어? 영철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고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재빨리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니야. 할머니가 길을 잃으셨거든. 근데 곧 다시 오실 거야. 하은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할머니가? 응. 할머니 많이 보고 싶지? 응. 하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랑 엄마랑 같이 갔어.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저번에 엄마가 할머니랑 어디 가야 된다고 유치원에 늦게 데리러 온다고 했어. 그래서 간식도 먹었어. 할머니랑 엄마랑 어디 갔는데? 몰라. 하은이가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영철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은이야, 그게 언제였어? 며칠 전이야? 응? 아빠가 비행기 타고 가고 나서. 영철은 하은이를 소파에 내려놓고 급하게 거실을 가로질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빠 어디 가? 금방 올게. 하은이야, 아빠 잠깐만. 영철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수진의 차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수진이 어머니와 함께 어디론가 갔다면 그 기록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주차장에 도착한 영철은 수진의 차 앞에 멈춰섰습니다. 숨을 고르고 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블랙박스의 재생 버튼을 눌러 최근 녹화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어제, 그저께, 그러면 사흘 전.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날짜별로 정렬된 녹화 파일 중 딱 사흘 전 파일만 없었습니다. 앞뒤 날짜는 모두 녹화되어 있는데 유독 그날만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영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런데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모, 어머니가 이모 집에 가셨을 수도 있겠다. 영철은 핸들을 꺾어 서울 근교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위급한 상황에서 의지할 곳이 있다면 평생 가장 가까웠던 여동생일 것입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간, 영철은 이모의 아파트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미경 이모가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영철아? 이모, 어머니, 여기 계세요? 미경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들어와라. 거실에서 정수가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 소파에 김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영철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어머니! 영철은 달려가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 아들 와줬구나.
영철은 어머니를 놓지 못했습니다. 마치 놓는 순간 다시 사라질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 왜 저한테 연락을 안 하셨어요?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나는 네 걸림돌이 될까봐. 영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어떻게 제 걸림돌이 되세요? 나 치매가 왔니? 수진이가 말하더구나. 병수발 앞에서는 효자 없다고. 너희 가족에게 짐이 된다고. 아니에요, 어머니. 절대 아니에요. 수진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휴게소에 나를 버리고 갔어. 물 사오라고 하더니 돌아오니 차가 없더구나. 영철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영철아, 일단 진정해. 언니가 많이 놀라고 충격받으셨어. 영철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없이 어떻게 삽니까?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신 분인데 다시는 제 곁을 떠나지 마세요. 김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 아들, 내가 늙어서 너한테 짐만 될까봐 그랬어. 어머니는 절대 짐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없는 삶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어머니를 평생 모실게요. 어머니는 제가 낳은 자식인데 어떻게 버릴 수 있겠어요? 이제 집에 가요, 어머니. 제가 직접 어머니를 돌볼게요. 그럼 수진이는? 영철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야, 영철아. 김할머니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족이 헤어지면 안 돼. 딸도 생각해야지. 어머니,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어요. 수진이도 나를 돌보느라 힘들었을 거예요. 영철은 어머니의 너그러움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다시 꼭 안았습니다. 일단 집에 가요, 어머니. 영철은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 집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영철은 차를 세우고 어머니를 부축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하은이를 데려올게요. 영철은 서둘러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하은이를 깨웠습니다. 하은아, 잠깐 일어나봐. 옷 입자. 아빠 어디가? 하은이가 졸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보러 가자. 하은이의 눈이 금세 반짝이었습니다. 할머니 찾았어? 할머니 찾았어. 할머니가 하은이 보고 싶어 하죠. 하은이는 기쁨에 겨워 폴짝폴짝 뛰었습니다. 야호, 할머니! 영철은 딸의 순수한 기쁨에 잠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이는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채 그저 사랑하는 할머니를 만난다는 사실만으로 행복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하은이. 할머니, 어디 갔었어? 아빠가 할머니 찾느라 많이 울었어. 엄마, 하은이 잠시만 맡아주세요. 영철아, 정말 괜찮겠니? 영철은 대답하지 않고 하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은아, 아빠 금방 올게. 할머니랑 재밌게 놀고 있어. 영철의 차는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20분 후 그는 경찰차 2대와 함께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경찰관들을 안내했습니다. 이쪽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영철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자신의 어머니를 그토록 잔인하게 버릴 수 있었을까요? 현관문을 열자 수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잠옷차림이었습니다. 수진이 일어서려다 경찰관들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이수진 씨, 맞으십니까? 네, 무슨 일이신가요? 김정숙 할머니 실종 신고 관련해서 왔습니다. 저번에 실종 신고를 하셨죠? 수지는 불안한 눈빛으로 영철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어머님이 갑자기 사라지셔서. 거짓말 마. 당신이 어머니를 휴게소에 버렸잖아. 그러고도 직접 실종 신고를 하다니. 도대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형사가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수진 씨, 시어머니를 고속도로 휴게소에 버리셨습니까? 아니, 그건 저는... 블랙박스 영상도 지웠잖아. 하은이도 다 말했어. 그날 당신이 어머니랑 같이 나갔다고. 오빠, 내 말 좀 들어봐.
할 말이 있으시면 경찰서에서 하시죠. 일단 저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싫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셔서 혼자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죠. 저도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아세요? 그건 휴게소 CCTV 확인해보면 다 나옵니다. 자꾸 이러시면 가중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시죠. 일행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이웃들이 문을 살짝 열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여자 봤어? 시어머니를 휴게소에 버렸대. 에이, 말도 안 돼. 어떻게 사람이 그런 짓을... 치매 걸린 시어머니였대. 자기는 실종 신고까지 했다면서. 영철은 그 소리를 뒤로 하고 자신의 차로 향했습니다. 그는 다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어머니와 하은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철은 수진과의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법적 책임을 묻는 고소장을 제출했고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은이의 양육권도 영철에게 돌아갔습니다. 재판장은 유기한 사람에게 자녀 양육을 맡길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 이사한 집으로 오셔야 해요. 내가 가도 괜찮겠니? 너희 생활에 방해될까봐.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는 저희 가족이에요. 가족이 어떻게 방해가 될 수 있겠어요? 송도 아파트의 새 보금자리는 넓고 밝았습니다. 영철은 어머니를 위해 햇빛이 잘 드는 방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문 간병인도 고용했습니다. 오전에는 시설로 갔다가 오후에는 간병인이 직접 어머니를 돌보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김선영 선생님이세요. 앞으로 어머니를 도와드릴 거예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편하게 선영이라고 불러주세요. 김 할머니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은이는 할머니와 같은 집에서 지내게 된 것이 무척 좋았습니다. 매일 아침 김 할머니의 방으로 달려앉기곤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무슨 이야기 해줄 거야? 우리 하은이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 들려줄까? 물론 가끔은 힘든 날도 있었습니다.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밤중에 일어나 헤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철과 하은이가 항상 곁에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의 기억이 희미해진다 해도 그분들의 사랑은 결코 흐려지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노쇠한 부모의 마음을 짓밟는 자식의 외면일지 모릅니다. 치매는 기억을 앗아갈 뿐이지 사랑을 지운 적은 없습니다. 홀로 휴게소에 남겨졌던 그날 김 할머니는 비로소 가족의 진심과 무심 사이에서 가장 따뜻한 품이 어디인지를 다시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의 짐인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사랑인가요? 오래도록 마음에 남을 이야기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관심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